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주제인 첫 번째이자 마지막이니까 좀 썰렁하긴 하네요. 네. 지난주 자산 시장에 대해 가지고서 한번 쭉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경우에는 중국장이 이렇게 쭉 다 쉬게 되었죠.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해 가지고서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이 설날 이제 음력설을 쇠니까는 좀 휴장이 좀 많았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서는 뭐 미국이나 아니면은 뭐 캐나다 통화정책회의 같은 것들도 좀 눈길이 갔고요. 그리고 PC 물가, 뭐 기대 인플레 요런 등등등이 나왔는데 쭉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짝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표가 실은 그 침체에 대해 가지고서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NBER의 그 침체 시기, 그거랑 가장 시기를 이제 미리 좀 잘 맞추는 지표로 유명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지표는 요즘에 다들 좀 주시하고 있는 지표인데 일단은 요거는 이제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이제 경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게 진짜 바텀 아웃 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거 주제를 한번 그게 다음 주가 됐든 다다음 주가 됐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약간은 나아졌어요. 네, 약간은 물론 마이너스예요. 물론 마이너스긴 한데 약간은 나아졌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수출도 이제 그 다음 달 1일에 나오게 되죠. 그거 보면 확실히 알겠지만은 그 영업일수로 나눠가지고서 일평균 수출액으로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폭이, 그러니까 우리 수출 마이너스가 11월까지가 제일 심했고 계속 내려갔었고 마이너스로. 그 다음 12월에는 마이너스긴 한데 조금 이제 폭이 줄었죠. 그 다음에 1월에 약간 또 좀 일평균으로 봐서는 줄어들 걸로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뭐 확실히 나와봐야 알긴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한국은행 총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지표가 괜찮다는 것처럼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PMI는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침체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요거 뒤에 이제 말씀을 안 드리고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우리나라 GDP 같은 경우에도 딱 예상치만큼 나왔는데 이미 그 4분기에 대해서 음해 성장 가능성을 지난 우리 그 금통위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예견이 되었었던 일이다라는 거고 오히려 다른 좀 지표들은 우리나라 나온 것들은 예상보다는 조금씩 개선세가 엿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PC 물가는 늘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는 한데 중요해요. 다들 PC 물가를 보죠. 그러니까 이제 연준에서 PC 기준으로 물가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근데 실은 같은 물가인데 CPI가 PC보다 훨씬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서 CPI 나오고 나면 PC 물가는 거의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PC가 서프라이즈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중요하긴 한데 CPI가 속보성이 있어서 그게 훨씬 중요하고 오차도 크게 발생한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대 인플레가 요즘에 조금 이제 그 핫해졌죠. 왜냐하면은 그 티밀하우스가 코로나 이후 임금 상승률은 기대 인플레 때문에 거의 왔다라는 이제 지역연은의 연구 자료를 리트윗을 하면서 그렇게 된 건데요. 뒤에서 어떤 결과 나왔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23일 월요일 날에요. 또 참 지겹죠, 그죠? 이 티밀하우스 계속 얘기하는 것도 뭐 사실 좀 많이 지겨운 일이긴 한데 그래도 또 뭐 여기까지 왔는데 어쩌겠습니까? 봐야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는 퍼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면 오는 봄에 연준에서 그러니까 2월 1일 회의에서는 25bp로 올릴 텐데 이러면 봄에 금리 인상을 멈출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티밀하우스 기사를 통해 가지고서 나오게 되었었죠. 다음으로 사실 이제 월요일 날에 크게 뭐 별일들은 없었어요. 일단 아시아장 막 휴장하고 하니까 별로 재미도 없었고 하긴 한데 이날 나왔던 걸 굳이 한번 찾아보자면 유럽 쪽에 비스코 이제 유럽 중앙은행의 위원이 비둘기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다만 근데 요즘 조금 이제 가려 들으실 필요는 있는 게 유럽 쪽에서 중앙은행 인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요 말이 좀 중구난방이에요. 누구는 좀 비둘기적으로 얘기했다가 누구는 또 좀 매파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죠. 막 블룸버그에서는 비둘기적인 게 사안의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으로 나왔다가 황급히 다음 날부터 갑자기
유럽중앙은행에 있는 인사들이 나와서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해명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벌어진 이유 자체는 유럽 자체가 이제 위원회 숫자도 많고 각국 이제 다 하나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서 각자 이렇게 중구난방의 이야기를 하는 곳인데 그게 최근에 특히 좀 더 심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말에 너무 저희가 일희일비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테슬라가 사실 지난주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뭐 이날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테슬라의 그 판매가 더 계속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또 소식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테슬라 예상 재고 이거 다 또 뭐 여러 그런 데들 보시면은 자료들 막 사람들이 뿌리잖아요. 근데 모델 3 같은 경우에 가격을 인하하고서요, 처음에 좀 이제 재고도 팍 내려가고 엄청나게 판매가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다시 재고 수준이 좀 올라가고 주춤했었거든요. 근데 요때 소폭이지만 다시 좀 내려갔다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모델 Y도 가격을 많이 깎으니까, 그러니까 뭐 모델 Y하고 모델 3 간에 일종의 고객 간에 약간의 그 경쟁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모델 Y는 가격 인하 나오고 난 뒤에 판매가 막 너무 잘 되는 걸로 나왔거든요. 이제 실제로도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예상 재고가 계속 내려가고 있죠,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는 이날에는 내렸다가 다시 가격을 $500 인상하는 결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은 이제 이걸 보면서 그런 말씀들도 하세요. 아니, 이게 무슨 우리가 노량진 수산시장 가면은 회 먹을 때 시가로 먹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이렇게 시가야, 매일 가격이 바뀌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테슬라 입장에서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딜러사들이 다 끼고서 이제 그러니까는 할인을 하거나 좀 줄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실은 딜러들의 영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테슬라는 뭐 온라인 판매 이렇게 하면서 실은 딜러의 역할도 겸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본인들이 가격을 이렇게 이제 마치 딜러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매장 가가지고서 가령 현대차를 산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조금씩 바뀌는 걸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차를 사러 갈 때. 그럼 그걸 보고서, 현대차 자체가 정책이 이상한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딜러의 재량이란 걸 아니까. 근데 테슬라는 그 부분까지도 본인들이 역할을 담당하다 보니까는 그걸 보고서 뭐 가격이 왜 이렇게 춤춰 할 수 있는데 약간은 억울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으로 24일 화요일로 가게 되면 그 미국하고 유럽에 이제 그 PMI 1월 속보치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경기 판단하는데 좀 유용하게 작용을 하죠. 근데 예상보다 잘 나왔고요. 그리고 전월 대비로도 개선세가 나타났습니다. 유럽 경우에 보시면은 뭐 예상치나 전월, 제조 서비스 공이 전부 다 더 잘 나왔죠. 그쵸?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실은 이게 50 이하면은 기준선 아래이고 수축 국면입니다. 그래서 50 이하로 숫자들이 나쁘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전월이나 예상보다는 조금 더 좋았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경기가 나쁘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봤는데 실제 좀 많이 둔화된 것은 사실인데 이제는 좀 최악을 지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 왜냐면 그전에는 계속 내려갔거든요. 근데 이 속보치부터는 살짝 이제 1월부터는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 네. 그래서 저희 채널뿐만 아니라 좀 긍정론을 펼치시는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요번에 인플레가 좀 빠르게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침체는 얕거나 운 좋으면 피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런 조합이 다 같이 나오는 그 좀 좁은 경로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확률이 낮다라는 거를 본인도 실토한 거죠. 자기 입으로. 저도 그랬어요. 근데 진짜 운 좋게도 그 경로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지금 지난주엔 실은 지표들이 다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긍정론자들이 많이 환호를 했죠. 그리고 이날 참,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저는 고장난 줄 알았어요. 갑자기 나이키 마이너스 8%로 시작하고, 우버는 마이너스 15%로 시작했나요? 완전 난리법석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갑자기 플러스 15%로 팍 가버리고. 이게 보니까는, 뉴욕
증권거래소 내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서 이 주문 처리가 이상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수십 개 종목은 일시 거래 중단 결정 내리기까지 했는데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거는 있습니다. 이게 모르겠어요. 이제 이들의 지금 이 회선이나 시스템이 얼마나 후진지는 모르겠는데 몇 년에 한 번씩 이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실제 과거 기사 찾아보니까 뭐 2012년이었나? 그때도 있었고 15년? 그때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막 뭐 약간 음모론으로 빠질 건 아니고 종종 이런다. 예. 미국도 인프라 투자해야 될 것 같다. 이거 보면.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는 이날 장 끝나고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네,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니까 매출액은 예상치 대비 소폭 하회를 했는데 영업이익이나 주당 순이익은 소폭 상회를 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주시하는 파트 클라우드 사업부의 경우에는 성장률이 추가적으로 둔화되긴 했지만은 예상 대비로는 잘 나와가지고서 일단 실적이 나오자마자는 시간 내에서 한 4%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보니까 가이던스가 예상보다 낮은 거예요. 다음 분기 매출액을 얘기하는데, 이게 뭐야? 그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추정하신 것보다도 더 낮은 가이던스를, 매출액 가이던스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도로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장 시작할 때에는, 그리고 그날에는 마이너스로 끝났죠. 네. 뭐, 그렇지만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번 실적 발표 말고요. 그 전 분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했을 때 혹시 기억하시나요? 엄청 흉흉했습니다, 그때. 그때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을 발표하는데 매출액이고 이익이고 뭐 클라우드 사업부고 가이던스고 죄다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나오고 나서 다음 날에 8%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빠지니까는 다른 회사들까지도 뭐 아마존을 비롯해가지고 비슷한 업을 뭐 이렇게 좀 사업부가 겹치는 회사들 있죠. 이런 데들까지도 하락을 부추겨서 거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어땠냐 하면요. 아이고, 저 클라우드가 둔화되면은 서버 투자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반도체 회사도 안 좋겠네 해서 반도체 회사도 다 같이 빠지고. 그래서 이때가 10월달 미국 증시의 저점을 만들었던 시기였죠, 실은. 이때 당시 굉장히 흉흉했었는데, 그래도 그때보다는 조금 낫더라. 네. 뭐 그런 정도로 나왔습니다. 잘 나온 건 절대 아니죠. 그리고, 요날에 그 외국계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나왔어요. 최근에 보시면 뭐 시티에서도 나왔었죠. 시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국내외 그 테크 관련해가지고서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의견을 좀 긍정적으로 내고 계세요. 근데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긍정적으로 낸 데가 사실 늘어난 건 아니고 여기가 제일 먼저 긍정론을 펼쳤죠. 모건 스탠리인데요. 모건 스탠리는 실은 작년 10월부터 긍정론 쪽으로 좀 방향을 돌렸었습니다. 그리고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일 최근에 나온 건 피봇이라고 했었죠. 이게 이제 뭔가 꼭지를 탁 돌려 변화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더 강경한 어조로 썼습니다. 여기가 날씨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전에 보고서 중에서 겨울이 오고 있다. Winter is coming. 그래 놓고 나서는 겨울이 왔다. Winter is here. 그러고 요번에는 봄이 왔대요, 여러분. 반가운 소식이죠. 예, Spring is coming 이라고 타이틀을 달고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보고서 내용이 정말로 시장을 정말 귀신같이 알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 최근에 반도체 주식이 좀 반등을 하고 있지만 여기 이제 테크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일 주목할 부분은 반도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총이 제일 크잖아요. 대표주니까 지수에 미친 영향이 크니까 보게 되면은 뭐 반도체가 그래 뭐 최악의 국면은 지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치만 지금도 너무 안 좋다던데 정말 괜찮아? 이익이나 그런 거 진짜 안 좋을 것 같은데 가이던스도 많이 나쁠 것 같고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그냥 프론트 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 보통 그게 진짜 잘 쓴 보고서잖아요. 보면 이렇게 이제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원래 이렇게 최악을 지날 때에는 딴 거 볼 거 없다. 재고가 피크아웃하면 주가는 그 즉시 반등한다. 그리고 제품 가격이 그 위에 바텀아웃 하면은 이제 좋아진다는 거죠. 실적, 가이던스는 당연히 안 좋을 거다, 나쁠 것이다. 근데 이런 시기에는 그런 게 중요치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가를 움직이는 요소가 재고의 피크아웃, 그 다음에 제품 가격의 바텀아웃이기 때문에 요거를
집중해서 보아라. 그런다면 봄이 오고 있음을 당신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다음 날에 굉장히 좀 강력하게 반응을 했었죠. 우리 증시에. 외국인 매수가 아주 매서워요. 그죠? 근데 분위기가 좀 잘 나가나 싶더니만은 이때 오전에 기억해 보시면은 그 미국 선물은 나빴어요. 왜 그랬냐면 일단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마이너스 영향 미친 것도 있고 그 다음 추가적으로는 제가 볼 땐 요 요인이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공매도 전문 리서치들 여러분들 몇 군데 있는 거 기억하시죠? 밈 주식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혹은 밈 주식들이 그 전에 엄청나게 상승할 때 이 그 공매도 전문 리서치들이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갔었잖아요. 그래서 몇몇 이름들이 여러분들 아마 익숙하실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니콜라 이거 사실은 기술 없고 내리막에서 차 보냈어요 막 이러면서 폭로했었던 데가 있죠. 힌덴버그 리서치라고. 여기가 장 끝나고 아시아 시장 장 시작하기 전에 트위터에다가 글을 하나 남깁니다. 뭐냐 하면 곧 보고서가 하나 나올 건데 이게 지금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분식 회계라는 거예요. 기업 사기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뭐야 이거 엔론보다 큰 거야? 근데 마침 이날 저녁에 이날 이제 미국장 열리고 장 끝나면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소문이 막 퍼져나고 저도 막 각종 톡방에서 다들 야 이거 테슬라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걱정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좀 더 나가신 분들, 그러니까 역사를 잘 기억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씀도 하셨냐 하면은 야 이거 너무 닷컴 버블하고 비슷한데 닷컴 버블 때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증시가 막 안 좋게 흘러가다가 거기에 거의 마지막쯤에 가뜩이나 아픈데 거기다 소금 뿌렸던 사건이 엔론의 분식회계였지 않느냐. 이거 지금 테슬라급의 회사가 분식회계를 저지른 건 난리 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불행 중 다행이랄까요? 인도의 아다니 그룹이 그 대상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뭐 인도에서 뭐 조금 공매도가 활개하는 거는 오케이 괜찮아 테슬라는 아니잖아. 이렇게 좀 그래서 오후에 한숨을 돌리게 됐었죠.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은 캐나다 중앙은행인데 실은 이제 캐나다 중앙은행이 이번 좀 그 긴축 그리고 완화로 지금은 좀 방향 바꾸고 있죠. 긴축의 강도를 줄여나가고 있는데 그 사이클에서 여기가 일종의 뭐 선행지표 같은 그런 역할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선진국 각국 중앙은행들이 긴축을 해 나갈 때 캐나다가 그 중에서 가장 긴축적으로 움직였어요. 막 한 번에 100bp를 올리기도 하고요. 제일 먼저 이제 그 QE를 종료를 하기도 했었고 뭐 그런 식으로 아주 좀 적극적으로 우리는 행동하겠어. 인플레 뿌리 뽑겠다. 뭐 이런 약간 파이터의 기질을 보였었는데 최근 몇 개월 들어와 가지고서는 방향을 확실히 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앞서도 일정을 제가 소개를 드릴 때 캐나다 중앙은행이 혹시 비둘기 서프라이즈를 내면 어떡할까 싶었었는데 이날 비둘기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일단 기존 이제 정책금리는 25bp 예상대로 인상이 되었어요. 근데 향후 추가금리 인상은 보류를 시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왠지 좀 캐나다가 또 미국 옆집이니까 미국 정책이랑 뭔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마침 또 두 나라가 각종 주요한 데이터들이 나오는 게 흐름도 좀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캐나다가 멈췄는데 미국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아 마침 그러고 보니까는 월요일 날에 티밀하우스 퍼즈 기사도 나왔었는데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티밀하우스 기사는 아마 지난 주말에 나왔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최근에 나왔으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날 미국의 단기금리가 좀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중 전체적으로 비둘기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보시면은 미국에서는 뭐 사실 되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또 연중 관련된 얘기니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라일 브레이나드 부의장 있잖아요. 여기가 뭐 그 상황이라는 뭐 평가도 받지 않습니까? 여기는 민주당이고 그 다음에 비르기적이고 알고 보면 파월보다 더 실세 중에 실세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썰이 떠요. 브레이나드 부의장이 한마디로 우리 같으면은 한국은행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청와대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이제 얘기인 거죠.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설이 솔솔 이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 연준 내에서 비둘기 목소리를 잘 많이 내왔었던 브레이나드 부의장이
그거는 이제 백악관으로 들어간다라는 썰이 제기가 되니까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야, 이거 혹시나 이것 때문에 연준의 비둘기성이 감소하는 것 아니냐. 근데 요거는 별로 여러분들 사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공석이 생기면은 그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상원에서 이게 통과돼야 되는데 민주당이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그들의 입맛에 맞는 또 다른 제2의 비둘기스러운 인물을 또 앉히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정치 지형 구도에서는 누가 좀 빠진다라고 해도 연준의 색깔은 별로 변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대통령하고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는 좀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연준에서 일하다가요,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과거에도 몇 번 있었더라고요. 제니 델런이 97년도에 이때 당시에 빌 클린턴이잖아요. 넘어갔었고 벤 버냉키도 2005년도에 넘어가서 한 2년 정도 있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둘이 어떻게 되었느냐? 모두 의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이제 의장 되기 전에 이렇게 커리어 이렇게 좀 쌓아주는 곳인가? 뭐 이런 생각도 살짝 들었습니다. 여기 가신다 그러면은 요분도 사실 이제 나이가 그렇게 적으신 분은 아닌데 잘하면은 한 자리 또 나중에 내 기회를 엿볼 수도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이 뭐 사실 투자랑 큰 관계없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이제 모두가 주목했던 테슬라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예상 대비 일단 그 얘기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테슬라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100불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140불까지 반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은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와버리며, 물론 추정치가 계속 내려갔었기 때문에 좀 허들이 낮아지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너무 나쁘게 나오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주가가 많이 빠질 수도 있었던 그런 좀 풍전등화의 상황이었다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테슬라가 정말 다행히도 매출액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익도 그렇고 모두 다 예상치를 조금 상회하는 숫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이제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셨어요. 뭐 자동차 쪽에 마진이라든지 뭐 등등등등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요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예상치 대비해서 잘 나온 숫자의 대부분을 보게 되면 이연 수익의 예상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 같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연 수익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테슬라 차를 구매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소프트웨어 옵션도 그러니까 옵션이니까 뭐 꼭 사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거를 이제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완전 자율주행 FSD라는 거를 옵션으로 넣게 되는데 이게 이제 2천만 원까지 올라갔죠. 제가 코로나 시작하기 직전에 8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계속 올라가요. 그죠? 근데 이 기능이 완전 자율주행이 아직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옵션을 해봤자 거기도 밑에 적혀 있어요. 이거 사봤자 지금 완전 기능은 안 된다. 근데 나중에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니 뭐 DMR은 제 내피셜이지만 적어놓진 않았지만 이런 의미겠죠. 지금 사는 게 제일 싸다. 뭐 이런 건데 실제 가입하면은 어떤 식으로 회계에 반영이 되느냐? 여러분들 회계라는 게 단순히 돈을 받았다라고 해서 내가 그걸 매출로 기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재화나 서비스가 고객한테 딱 인도가 되었을 때 그때 내가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이제 매출로 인식을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아직 그거 나중에 해줄게 그러면서 오직 재화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인도하지 않은 거면 매출액으로는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돈은 받았잖아요. 옵션으로 가입했으니까. 그럼 돈은 받았어요. 현금 2천만 원이 탁 생깁니다. 그럼 반대편에 뭐냐. 내가 지금은 못 해주지만은 근데 나중에 언젠가는 해줄게. 이게 이제 부채로 잡혀요. 내가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부채로 잡히게 되고 우리가 이거를 이연수익 항목으로 잡아놨다. 이게 디퍼드 레브뉴라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경우에는 여기 2천만 원이 생겨요. 근데 이게 업데이트가 계속 되지 않습니까? 일부 기능이 업데이트되고 막 이렇게 오토파일럿 뭐 더 나은 버전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고객이 사용을 한다 그래서 그러면은 전체는 아니지만은 일부는 서비스가 이전이 된 거잖아요. 고객한테로. 그죠? 그러면 이제 매출로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나의 의무가, 회사의 의무가 조금 줄어들게 되죠. 예를 들어 한 200만 원어치 정도가 업데이트 됐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연 수익이 200만 원이 줄어요.
대신에 매출액 200만 원이 이제 회계장부에 계상되게 되겠죠. 근데 이번에 보시게 되면 테슬라에서 완전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서 이연 수익은 줄어들고 매출액으로 인식된 금액이 3억 2,400만 달러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 금액이 좀 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테슬라의 이연 수익은 FSD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슈퍼차저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다 섞여 있어요. 요거 제대로 확실하게 발라내서 공개를 하진 않습니다, 실은 테슬라가. 그러니까 FSD 관련된 것만 분기별로 내가 얼마씩 득했다. 이연 수익 중에서 FSD 관련이 얼마이다. 이렇게까지는 자료가 안 나오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실적 발표 자료를 보면 FSD에서만 자기네 인식한 게 이만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요번에서는 이연 수익에서 얼마가 총 됐는지는 아직은 몰라요. 요거는 우리로 치면 분기 보고서가 나와야 돼요. 이 탱큐가 나와야지 알 수 있는 거고. 어쨌든 그런 과거 것들을 쭉 가지고 와서 한번 보시게 되면 연도별로 이연 수익 중에서 매출로 인식한 게 테슬라가 얼마씩이었냐 하면 2018년도에는 1억 1200만 달러, 2019년도에는 3억 달러, 20년도에는 3억 2600만 달러, 21년도에는 3억 6600만 달러였어요. 근데 22년도에는 3분기까지는 이연 수익에서의 매출 인식분이고 4분기는 FSD 3억 2,400만 달러만 넣었어요. 그렇게 하니까는 최소한 4억 9,300만 달러는 인식을 하게 된 거죠. 뭔가 좀 정체된 것 같다가 업데이트가 한번 되면서 대규모로 좀 인식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요 차이가 좀 저는 발생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럼 22년도에는 어땠냐? 보시면은 평균적으로 한 5천만 달러 정도씩을 분기마다 인식을 해왔는데, 그렇게 치면은 요번에 FSD만 가지고서 이만큼 했으니까 큰 거죠, 그죠? 그럼 뭐가 이렇게 기여를 많이 했냐?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은 테슬라가 지난 11월 달에 북미 지역에서 이제 업그레이드된 FSD 베타 버전, 11에 이거를 이제 서비스를 시작을 했었죠. 그러니까는 요거를 채택해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 부분이 좀 크게 좀 큰 부분으로 됐다는 건데, 여기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회사 측은 이 업데이트 관련해서 북미 이외 지역에서도 이게 추가로 적용이 된다면 거의 10억 달러의 매출이 향후에 추가로 인식될 걸로 보인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게 우리가 예상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베타 버전 11이 전체 FSD 가입한 것 중에서 몇 프로 정도만큼 자율주행에 가까워지는지를 여러분들 계산하실 수 있습니까? 힘들죠, 그죠? 이거는 회계사하고 기업하고 이제 서로 막 이제 논의를 하면서 이런 거구나라는 걸 가정을 해서 나오는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실은 이게 예상이 된다는 거는 좀 불가능하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는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예상에는 이고, 그리고 실은 요 부분을 생각을 했었을 때 제가 한 번씩 나와서 살짝 테슬라는 실적이 예상 대비해서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제 지인 중에서 테슬라에 대해 가지고 정말로 이제 해박한 그런 지인이 있는데, 그 지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만 봐도 지금 실적 추정치 보면은 FSD 요번에 대규모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이거 매출 인식 되게 꽤 될 것 같은데 그건 반영 안 한 것 같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놓고 저도 찾아보니까는 그럴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테슬라는 이렇게 넘어가는데, 실은 이제 요 다음에 테슬라가 쫙 달리잖아요. 그 달리는 주요 요인은 그거였죠. 시장에서는 2023년도에 테슬라가 180만 대 정도 팔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콩코레 때 보니까 우리 한 200만 대 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는 뭐야? 되게 잘 팔리네? 하면서 판매 좋아. 막 이러면서 이제 좀 이제 더 들썩들썩 했었죠. 네. 그다음 이제 목요일로 가게 되면은요.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 대해서 올해 들어와서 딱 하루만 팔았죠. 근데 그것도 22억밖에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계속 사고 있고 엄청난 금액을 사고 있습니다. 뭐 요대로만 끝나준다라고 하면 지금 86권과 텐서프라이즈가 벌써 몇 개가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좀 기분이 좋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올해 연간으로 외국인 순매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맞아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뭐, 또 너무 좋죠. 참고로 지금까지 맞은 거를 살짝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인구 감소를 인정을 했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그 뉴진스가 빌보드 핫백에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또 신규로 핫백에 진입하는 가수가 나온다. 라는 것도 맞게 되었고, 지금 정도 수준이면 외국인도 순매수로 끝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일단 요 정도만 해도 좀 체면치레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외국인 매수에 대해 가지고서 말씀들이 많으신데, 일단은 이제 실은 이제 작년 한 10월 정도부터 저희 채널에서는 외국인이 계속 살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계속 외국인이 팔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보니까 좀 굉장히 장기성 자금이 한국 시장을 구조적으로 좀 늘리는 결정을 내렸더라. 근데 여기만 내리겠느냐? 다른 장기성 자금 중에도 이들을 카피하는 것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렇죠? 그게 이제 텍사스 교원연금이었었는데, 뭐 거기서부터 저는 좀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봤고, 이게 또 한 번 들어오게 된 경향성이 있어요. 나갈 때도 경향성이 있어요. 3년간 나가는 것도 보면 반대로 들어올 때도 경향성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기관 투자자들의 좀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여튼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유를 조금 더 덧붙이자면은, 너무 비어뒀어요. 텐서프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들 보면은 우리나라 거의 뭐 역사상 최저 비중으로 좀 가져갔거든요. 비어뒀으니까 어쩌겠어요. 오르기 시작하니 좀 사고 싶은 거죠. 다음으로 경기가 최악의 국면에 벗어날 때는 민감주가 좋거든요. 또 우리가 민감주 많으니까 또 그런 플레이 하기에 들어오기도 괜찮고, 그리고 뭐 미국이 최근에 금리 인상을 멈출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긴축을 해 나가다가 긴축의 강도를 줄이는 것이지 막 갑자기 돈 풀겠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적극적으로. 근데 돈 푸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냐? 중국. 그리고 바로 옆집이니까 우리가 뭐라도 좀 수혜를 입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점들까지 하면은 외국인이 매수하기에는 사실은 충분히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사실 이 수급에 대해 되게 궁금하실 거잖아요. 이게 진짜 찐으로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한머니성 자금이 들어오는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텐데, 뭐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진짜로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은 유료 자료예요. 예, 유료 자료라 가지고서 좀 힘들고, 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내가 분위기라도 알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저는 우리나라 그 ETF 중에 상장된 것 중에 제일 큰 게 요거잖아요. EWI. 이거의 그 발행 주식수 추이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는 싶어요. 요게 이제 그 보시게 되면 EWI shares outstanding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오거든요. 여기서 딱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자료가 나오죠. 요 나온 자료에서 우리가 요거를 봐야 돼요. 엑셀 다운로드. 엑셀에 보통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괜히 엑셀로 방송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네,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은요, 요런 게 나와요. 요런 게. 네. 요런 게 나오게 되는데, 한번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 맨 밑에 보면은 탭이 여러 개가 있죠. 그 중에 이제 히스토리칼 요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발행 주식 수가 어떻게 변화했느냐가 나오거든요. 우리는 보통 이제 상장되어 있는 ETF를 사고 팝니다, 그냥. 근데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금액이 크잖아요. 그럼 거기서 다 매수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금액을 넣어가지고 설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찐으로 이제 돈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뭐 사실 뭐 하루 만에 설정했다 다음날 해지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ETF에다 기관 투자자들이 설정 해지를 할 때는. 그래서 이게 최근에 보시면 이제 시간의 역순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요 위에 있을수록 최근일인데 주식 수가 증가를 최근에 하는 게 딱 보이시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그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만, 10만, 100만, 200만 주나 늘었네요, 그렇죠? 200만 주인데 지금 주가가 60불대 중반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200만 주에다가 뭐 환율은 한 1230원대,
그 다음에 65달러 하게 되면은 거의 한 1600억 정도가 추가로 설정됐고, 그럼 요게 그냥 이제 EWY가 가지고 있는 ETF 그렇잖아요. 패시브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 비중대로 뭐 삼성전자 뭐 거의 한 뭐 20%, 뭐 SK 하이닉스 5%, 그 비중 그대로 요금액만큼 삽니다. 그 패시브는 고민을 안 해요. 트래킹 에러가 적은 것이 최대 목표이기 때문에 초과 수익을 올리겠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벤치마크에 정확히 맞춰가는 트래킹 에러를 줄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최근에 보면 설정이 좀 늘고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은 뭐 외국인 수급이 좋은 거를 방증하고 있다. 뭐 한번이성 그렇게로 넘어보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게 거의 저게 한국 돈으로는 4조가 좀 넘을 거예요. 저 ETF가. 예. 제일 큰 거고요. 왜 이제 저걸 또 보여드렸냐면 최근에 해외 레포트 중에서 한국 ETF 추천하는 것들이 막 나와요. 그래갖고서 말씀드렸고, 혹시나 또 저것도 이제 많이 하신 분들 중에는 규모가 아니에요. 요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테슬라가 이 증시를 주도를 합니다. 뭐 테슬라 맨날 10% 주걸래 뭐 이런 주식이 다 있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는데 참 고용이 진짜 오묘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침체는 항상 대규모 실업을 동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고용이 좀 둔화가 돼야 근데 또 인플레는 걱정되죠. 그러니까 고용이 좀 둔화가 돼야 임금 상승률도 좀 떨어지고 그래야 인플레 걱정도 좀 덜게 될 텐데, 반대로 또 그렇다고 해서 고용이 너무 둔화되고 실업자가 막 급증하며 이건 더 큰 문제가 오는 거죠. 이거 갑자기 이제 몰아냈더니 호랑이가 들어오는 격이에요. 침체가 훨씬 무섭거든요. 그래서 실업자가 또 너무 많이 느는 건 또 불편해요. 근데 요 조합에서 또 하나의 조합이 가능한 건 뭐냐 하면, 결국에 실업이 좀 증가했으면 좋겠고 월간 고용 순증이 좀 감소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미국의 고용시장이 좀 둔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그래야지 임금 상승률이 꺾이지 않을까, 그래야 임금 상승발 추가적인 물가 상승, 이 아주 악의 순환골이나 안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고용의 순증 아니면은 실업의 증가나 뭐 감소, 이런 것들은 시간당 평균 임금의 하락을 위한 이제 조건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조건이 달성이 안 되어도 만약에 임금이 내려가기 시작을 해주면 사실은 앞에 거는 달성이 안 되어도 사실은 괜찮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듣기에 그렇게까지 어렵게 싶으니까 이게 좁은 길인 거예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숫자는 나오고 있습니다. 별로 실업이 안 늘어요. 이래버리면 침체 오기 어렵거든요. 이제 실업은 별로 안 늘어나는데, 예상보다 오히려 더 적게 늘어나는데, 거기다가 제가 최근에 이제 그런 의문을 하나 드렸잖아요. 이거 계절 조정치가 좀 이상한 것 같다. 계절 조정치를 반영하기 전에 보면은 실업이 막 증가하는데, 계절 조정치를 반영한 후를 보면 실업이 감소를 하더라. 혹시나 잘못된 거 아니냐 했는데, 이번엔 그런 말도 못 해요. 왜냐하면 계절 조정치가 확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반영 후에 이 흐름이 맞았던 걸로 이제 완전히 이 정도로까지 내려갔는데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업 가지고는 왈가왈부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 수준까지 지금 데이터는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그런 거죠. 오히려 침체 안 빠지고 좋은 거 아니냐, 임금만 내려가면 돼, 임금만,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임금 데이터들이 나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다음 주 임금 데이터가 중요한 게 많이 나와요. ADP에서도 임금이 있죠. 그 다음에 고용비용지수에서도 그게 임금이죠. 그 다음에 다음 주 금요일에 나오게 될 월간 고용보고서에서도 시간당 평균 임금 나오죠.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좀 그거는 다음 주에 확 엮어서 한 말씀을 드릴까 해요.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또 좀 추가적으로 임금 상승률은 꺾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GDP도 나왔는데, 미국에요.
예상치 대비 잘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2.6%인데 2.9%로 더 잘 나왔죠. 물론 전분기에 3.2%보다는 좀 내려갔지만, 야, 이거 침체 걱정하는데 2.9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그럼 또 우리가 우려가 또 하나 또 스멀스멀 올라오죠. 아니, 그것도 적당히 좋아야지. 저만큼 좋으면은 그럼 인플레 심리 자극하는 거 아니냐? 인플레 어떻게 할 건데? 긴축 우려. 이거 연준 긴축 우려 어떻게 할 거야? 인데 이게 참 또 시장에 우호적으로 나왔어요, 이 데이터가. 무슨 말이냐면 헤드라인만 봐서는 경제 강해. 근데 너무 강하면 어떡해? 세부적으로 보면 그렇게 강한 건 아니야. 라는 거죠. 자, 이제 미국에 실제 우리가 보는 헤드라인 GDP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임의로 만든 표현이에요. 수정 GDP라고.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미국 GDP 중에서 좀 플러스 마이너스 이동폭이 큰 것들이 있고, 또 좀 상황에 따라서 이례적이다라고 평가받는 항목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제일 대표적인 게 재고죠, 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정부 지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순수출. 네. 깜짝이야. 네. 네, 순수출 그렇게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외하고 봐야 미국의 진짜 기저 GDP 흐름을 알 수가 있다, 성장률을. 그렇게 해서 그럼 한번 수정해서 보자라는 거죠. 수정해서 보게 되면 요 파란색이 헤드라인 GDP의 흐름이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 수정 GDP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2022년도 상반기에 미국 GDP 역성장했었잖아요. 근데 수정 GDP로 보면 그거 사실은 뭐 순수출이나 재고 때문이고, 기저로 보면은 여전히 성장 좋았어. 인데 요 뒤에 보시면은 많이 내려와 있죠. 그렇죠?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성장은 좋은데 이마만큼 분이 다 그 세 가지가 플러스 요인이 미쳐서 나온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기보다는 또 좀 안 좋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연준의 매파성이 더 높아지고 인플레 우려를 자극하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석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해석 참 어렵습니다. 그죠? 네. 저도 지금 매크로를 많이 말씀드리고 해석학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종종 보면 약간씩 뭐 이렇게까지 봐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그게 지금 긍정론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를 봐야죠. GDP 나오면 소비를 봐야 되는데 실제 이제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성장률이 뭐 아주 탄탄하게 아직도 나오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역시나 이제 헤드라인 GDP와 수정 GDP 관계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PC를 보면은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빨간 애는 또 뭐냐 하면은, 실질 국내 그 최종 민간 소비, 이게 그 영어로는 보시면은 이게 저기 파이널로 시작하는데 리얼로 시작해요. 리얼 파이널 세일즈 투 프라이빗 도메스틱 퍼처스에서 해가지고서 나오는 게 있어요. 요게 이제 찐으로 미국 내에서 소비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갔느냐를 나타낸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보면은 성장률이 사실 지난 2분기부터 안 좋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이 안 좋아져요. 이거 지금 0.2%인가 그래요. 거의 성장을 못했죠. 그죠?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PC 좋네. 침체 우려 없는 거네. 근데 인플레 우려는 아니야. 최종 소비는 되게 많이 둔화됐어. 물론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그래? 그러면은 또 인플레 우려는 그렇게 안 해도 되겠네?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사실 최근에 보시면 팀 밀하우스가 GDP 나오면은요, 리뷰를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할 때 맨날 요 얘기만 합니다. 이거가 많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기저의 미국 경제 흐름은 약하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다음으로 27일 금요일로 가게 되면 사실 이제 여기는 스튜디오 미르만 했는데 하나 기업 더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경쟁률이 높게 나오는 것 같던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시장에 훈풍이 막 불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른 분야로도 막 옮겨가게 돼요. 이 훈풍이. 가령 예를 들면은 크레딧 마켓도, 채권 쪽도 지금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죠. 그전에는 외환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졌죠. 그리고 주식시장이 분위기가 좋아졌죠. 그러면 주식시장 내에서도 우리가 그동안 되게 좀 아예 안 좋아했던 게 뭐냐 하면 신규 상장, IPO 쪽이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요렇게 만약에 시장 흐름이 흘러간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이제는 IPO 시장에도 훈풍이 좀 불어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거 이제 시타델이 고빈도 매매, 막 기계를 써가지고서 샀다 팔았다를 무진장 빠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주문 넣었다가 체결 안 됐는데 이게 이제 허수성 매수 매도 주문이라 하는데 싹 빼버리고 누가 사거나 팔려고 하면은 아주 얄밉게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시장 교란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철퇴를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이거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요. 시타델에서는 억울하다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실제로 매니저를 할 때 제가 한번 이거 확인은 해봤었던 거예요. 예. 이 시타델이 쓰는 창구들 딱 보이거든요, 몇 개가. 그래서 딱 들어온다 싶으면은 그걸 가지고서 저도 어쨌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궁금하잖아요. 얘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보통요, 매니저들이 주문을 낼 때 금액이 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문을 스팟으로는 잘 안 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특정 호가에다가 예를 들어 만주 이런 식으로 매매 주문을, 물론 그걸 선호하시는 분도 있기는 한데, 근데 저희가 이제 사실 장 열려 있을 때 주식 판만 계속 보고 있는 게 아니고 탐방도 가야 되고 세미나도 들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잖아요. 밥도 먹으러 나가야 되고.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어떤 데는 외압이나 다른 것도 하긴 하지만은 CD 주문을 많이 냅니다. CD 주문은 뭐냐 하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시간으로 이렇게 내요. 9시에 삼성전자 만주 매수 해가지고 언제까지? 12시까지 오전 내로. 그러면은 3시간이잖아요. 3시간 동안 만주를 나눠서 일정한 시간으로 나눠갖고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삼성전자가 엄청난 호재가 터져서 막 주가가 10% 15% 올라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랬으면 정말 행복하겠네요. 그죠? 근데 그러면은 제가 비싸게 사는 꼴이 되니까 오히려 그러면 팔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하루 만에 내가 사기 시작했는데 15% 먹으면 아싸 하고 파는 사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도를 걸고서 이렇게 매매 주문 내게 돼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만주를 12시까지. 근데 리밋을 우리가 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플러스 2%까지. 이런 식으로 한도를 걸어가고 주문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이게 어떻게 되냐. 가령 그렇게 이제 트레이더분한테 주문지를 넘겼는데 트레이더분이 그러면 증권사별로 그 배분을 하거든요. 근데 가령 이 주문 하나를 한 증권사에다 그대로 넘겼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근데 A라는 증권사예요. 그 A라는 증권사가 1분에 그러면은 가령 15주씩 사기로 이렇게 나눠서 CD 주문을 소화하기로 이제 결정을 내려요. 그러면은 A증권사 9시에 매수 15주, 9시 1분에 매수 15주, 이런 식으로 나올 거잖아요. 요거 여러분들 한 서너 번만 진짜 딱 나오잖아요. 그럼 시타델이 붙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너가 CD 주문을 냈는데 그걸 리밋이 얼마인지를 내가 한번 알아차려 보겠어. 그러면 내가 그 밑에서 사고 너는 그 리밋이 걸린 가격까지는 살 거니까, 만약 제가 이제 2%까지로 내놨다. 그러면은 보합에서부터 플러스 2% 될 때까지 주식을 쫙 사요. 그러고 나서는 2% 딱 거기다가 대놔버려요. 그러면 저는 그 2%에서 계속 사고 있을 거잖아요. 그럼 얘는 0에서 2%가 이때까지 샀으니까는 평균 단가가 1%다 하면은 1%를 그걸 먹는 거예요. 그렇게 매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순식간에 1%를 탁 올려요. 근데 계속 그렇게 매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딱 2%로 올려. 계속 매수 나오잖아요. 그럼 3%로 딱 올려요. 그렇게 했는데 매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확인을 한 거죠. 얘 리밋은 2에서 3% 사이구나. 2.5로 내려봐요. 매수가 안 나요. 오케이, 그럼 2구나. 그렇게 해서 2를 딱 했는데 똑같은 데에서 매수가 딱 나온다. 그러면 오케이, 거기다 다 걸어. 그렇게 해서 먹는, 얄미워요. 예. 아주 얄밉습니다. 이거 보고 있으면 굉장히 얄미운데, 그래서 저는 막 매매하다가 그때 당시에는 그게 너무 얄미워서 그런 거 보이면은 CD 주문 냈던 거 그냥 없애버리고 스팟으로 그냥 노가다 해가지고서 주문 체결하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들 방식의 하나일 뿐이에요.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런 이제 작은 차이들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 게 있다라는 거. 네. 다음으로 PC 물가. 네.
PC 물가 보게 되면 사실 이게 뭐 예상 수준으로 나왔어요. 뭐 더 낮게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예상한 대로 물가가 잘 내려가고 있구나라는 거에 시장은 환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은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에 대해 가지고서 지금 물가 예상치들이 조금 이제 아랫방향으로 좀 부담스럽게 아랫방향으로도 지금 예상치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를 CPI 때도 그랬잖아요. 그거를 이제 저거를 하니까 맞아 들어가니까 야 그러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좀 과격한 인플레가 내려가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구나. 괜찮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시면 쭉쭉쭉쭉 이런 숫자가 나왔다라는 거고 근원 PC 물가가 이제 4.4까지 내려왔죠. 항목별로 보게 되면 우리 이제 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품 상품이 미치는 영향은 이게 진짜 빠르게 내려오고 있죠. 이게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집은 여전히 관련된 거는 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상반기 중으로 결국은 피크아웃을 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전체에서 에너지도 빼고 그 다음에 푸드도 빼고 그 다음에 굿즈도 빼고 하우징도 빼고 나면은 코어 서비스 엑스 하우징 요렇게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요 숫자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지금 연준위원들은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요 숫자도 좀 이렇게 조금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니까는 뭐 사실 뭐 이게 워낙 우리가 인플레 고생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내려와줘도 좀 좋아 보이네요. 그죠? 요거를 가지고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죠. 뭐냐 하면 저거는 이제 작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서 나오는 거고 최근 트렌드를 한번 연율화를 해보자라는 거죠. 최근 3개월 수치, 최근 3개월 동안 나온 거에 대해 가지고서 그거를 12개월로 1년치 연율화를 해서 보게 되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숫자가 지금은 전체 그 코어 PC 물가가 2.9%까지 떨어진 걸로 요번에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 이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제임스 블라드가 공식을 알려줬죠. 그 다음에 뉴욕 연은 총재인 존 윌리엄스도 공식을 하나를 알려줬습니다. 블라드 같은 경우에는 관대한 경우, 덜 관대한 경우 요거 가지고서 알려줬었고 존 윌리엄스는 근원 PC 물가에다가 1.5%를 더하는 걸로 이렇게 공식을 알려줬죠. 그럼 그거를 이번 12월 달에 나온 근원 PC 물가, 그 다음에 메인 트림드 물가를 가지고 계산해보면 어떠냐? 관대한 경우에는 기준금리 4.525면 된대요. 한 번 더 올리면 끝인 거죠. 덜 관대한 경우는 6.1까지 올려야 된대요. 근데 지금 최근 3개월 근원 PC 물가를 연율화한 게 2.9라 그랬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덜 관대한 경우를 넣어보면 3.85까지 떨어져야 돼요. 기준금리가. 당장 인상이 아니라 요런 트렌드로 계속 나오면은 인하에 대한 생각이 들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블라드의 말에 따르면요. 그 다음에 존 윌리엄스의 공식은 아까 1.5 더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12월 근원 PC 물가 기준으로 1.5를 더하면 5.9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역시나 또 최근 3개월 거 요거 가지고서 여기다가 1.5를 더하게 되면 4.4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딱 지금 금리 수준인 거죠. 그쵸? 4.25에서 4.5. 그러니까는 생각보다는 더 빠르게 어쨌든 물가가 좀 안정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좀 환호를 했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PC 나올 때에는 뭐 개인 소비 지출이나 소득 이런 것도 다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보시면 소비가 나빠요. 그죠?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0.2%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월치도 마이너스 추가 수정이 돼가지고서 이거 보면서 이제 야 소비가 안 좋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뭐 경기가 하강하니까 소비가 안 좋아지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고 다만 이제 여기에서 좀 흥미로운 부분 하나가 소득은 조금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용이 아직 막 그렇게 되게 나빠지지 않았으니까 돈은 좀 들어오고 있는 거죠. 소득은 조금 이제 증가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번 돈에서 쓴 돈 빼면은 우리 이제 저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축률이 막 미국이 코로나 이후에 저축률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제는 금융위기 전보다도 떨어져 있다. 미국 뭐 여력이 없다 이런 얘기했지만은 또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최근에 이게 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반등해서 엔간히 쌓이게 되면 경제 상당한 또 완충 작용을 해주겠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좁은 길의 요소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다음으로 그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추가로 하락을 했어요. 그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주마다 한 번씩 너무 자주 나와요. 그래서 너무 자주 봐야 돼요. 자주 나온다는 거는 수정이 잦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조금 오르면 아이고 난리 나네, 조금 떨어지면 아이고 좋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고 싶지가 않아서 2주마다 한 번 나오는 게 조금 불만족스럽긴 한데,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기대 인플레가 요즘 주목을 받으니 봐야 되는데, 이제 지난번 거는 1차 속거치였고 요번이 최종치인데, 지난달에 대한 그때가 보시면 4.4 예상이었는데 4가 나와서 시장을 놀래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실제로 확정치는 3.9로 추가로 더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장기 기대 인플레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3에서 떨어지질 않았는데 확정치 나올 때 2.9로 떨어졌어요. 요렇게만 기대 인플레 나와준다면 참 좋죠. 네. 그리고 이 기대 인플레를 바탕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지역 연은에서는 임금 상승률 기업은 다 그 기대 인플레 때문이었어요. 얘기하니 기대 인플레 내려가면 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덜 걱정해도 되고, 또 하나는 제임스 블라드도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까지 썼는데 그때 보면 주요하게 논거로 가지고 온 게 기대 인플레가 21년도 초까지 다 빠졌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현실 인플레도 따라갈 수 있다. 현실 경기도. 그런 얘기를 디스인플레 얘기하면서 했으니 기대 인플레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자주 봐야 된다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좋은 일이긴 합니다. 네. 미국채 금리 장기물은 한 3.5 내외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도의 경제 지표로 계속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도 3.5 내외에서 횡보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단기 금리는 금리 계속 인상해 나가니까, 또 추가로 더 인상하니까는 계속 올라갔는데, 장기는 사실 10월 하반월부터 빠져 내려왔단 말이에요. 미리 이제 좀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는 이 정도면은 거의 한 100bp는 조금 한 7, 80bp 정도 내려왔으니까, 그럼 여기에서만 요 정도 레벨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예. 왜냐면 경기가 막 되게 많이 둔화 안 되면 사실 또 금리가, 장기 금리가 그렇게 떨어질 요소는 아니거든요. 다음으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왔다 갔다 심했는데 일단 80불 안착을 좀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해가지고서 유가가 일단 80 레벨에서 한번은 안착을 해야 되고, 요 레벨 정도면은 오펙 플러스가 만족을 하니 그렇게까지는 안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적 시즌 업데이트를 해드리면요, 지금까지 29%의 기업이 S&P 500 기준으로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적 시즌 자체는 과거 10년 대비 그때랑 비교하면 좀 부진합니다. 보시면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는 기업의 비율이 10년 평균은 73%인데 이번 주까지 해서 69%예요. 물론 지난주보다는 좀 올라오긴 했지만은 69고, 예상치를 상회한 폭 자체는 더 줄었어요. 과거 10년이 6.4인데 지금은 1.5%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정적 시각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는 안 좋을 거야 해가지고서 추정치가 낮아졌는데, 그거를 이제 미국은 당연히 원래 좀 아웃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좀 아웃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과거 대비해가지고서는 아주 하위권 정도 수준이다. 예,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적이 나올 때마다 제가 좀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시장에서 가졌던 그 눈높이는 그보다도 훨씬 낮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이게 이제 깊은 그 침체가 오면 이익 추정치가 지금에서 한 20%도 막 더 빠질 수 있다고 사람들이 봤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기업의 비율이 이거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너무 좀 부정적인 시각이 강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의 성적표에도 시장이 안도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향후에 중국이 재개방하는 거, 그 다음에 달러가 좀 약세가 된 거, 이게 이익이 추가적으로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방어막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침체가 과거에 평균적으로 오게 되면 미래 이익에 대한 추정치가 고점 대비 10% 조금 넘게 빠지는 게 평균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요, 여기 한 252달러 정도 됐었어요. 근데 지금 226달러까지 이제 딱 10%가 넘어갔었습니다.
제가 한 230일 때 8분응선 넘은 것 같다 한 게 그때가 8%대였거든요. 마이너스. 지금 딱 10%.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내려가고서는 좀 방어막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과거 평균 수준에 진짜 거의 다 왔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총평을 해보면은 침체에는 빠지지 않으면서 인플레는 내려가는 좁은 길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다 보니까 길이 넓어지고 있어요. 다행히. 예. 그래서 그럼 생각 바꿀 게 없습니다. 계속해서 동일하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예,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 주는 오랜만에 푹 쉬고 중국 증시가 다시 열리게 됩니다. 근데 홍콩 증시 분위기 봐서는 중국 증시 별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월말 월초잖아요. 데이터 너무 많이 나와요. 볼 게 많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약간의 휴가였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유럽의 물가 속보 나오죠. 중국의 경기를 나타내는 PMI 나오죠. 그 다음에 고용 관련된 거 나옵니다. 고용 비용 지수, ADP 비농업 고용, 그 다음에 금요일 날에 월간 고용 보고서까지 나오게 되죠. 집값도 나와요. 그리고 고용이 하나 덜 말했네요. 너무 많아요. 구인이직 보고서 나오죠. 졸츠, 자보프닝이 여기에 나옵니다. 거기다가 집값도 나오죠. 미국의 이제 ISM, 제조업 서비스 PMI도 나오죠. 심지어는 금리 결정 회의도 미국, 영국, 유럽이 다 해요. 바쁩니다. 바빠. 많이 봐야 됩니다. 예. 그렇지만 또 어쩌겠습니까? 봐야죠. 예. 일단은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연준이 좀 캐나다스럽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포즈를 넣는다 이 말이 아니라 약간 이제 어쨌든 감속은 하는 거죠. 그러니까 2번 연속 감속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처음에 75bp에서 50bp로 내릴 때 연준에서는 우리가 감속하는 걸 보지 말고, 파월이 지금 강조 많이 했죠. 우리가 얼마까지 올라갈지 터미널 레이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매파적으로 읽히게 만든 데 성공했었어요. 근데 사람이 2번 연속으로 감속을 하면 누가 봐도 감속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너무 감속에 사람들이 초점 맞추면 이게 또 너무 비둘기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사실요, 연준이 데이터 보고 간다 그랬는데 향후에 데이터가 갑자기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그 가능성이 아직 전혀 다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 말은 좀 세게 할 것 같아요. 캐나다가 그랬거든요. 25bp 올리고 더 안 올리겠다 하면서 말은 세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인플레가 이제 둔화 인플레에 대해 가지고서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만큼 온 것 같으냐라고 질문을 했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거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었고, 경기에 대해 가지고서도 이게 이제 인플레를 빨리 낮출 만한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말들은 강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아마 파월 의장도 코멘트에 있어 가지고서는 아직 안심할 때 아니다. 근데 우리가 추가로 속도를 늦추고 그리고서 최종 금리를 이렇게 베이비 스텝으로 확인해 가는 것이 지금은 가장 적절할 것 같다 정도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혹여나 50bp를 생각하신다면 그러려면 팀이라우스가 등판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그 연준 위원들은 말을 할 수 없는 기간이잖아요. 통화 정책에 대해 가지고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때 CPI 한번 높게 나왔을 때 팀이라우스가 나와갖고서 분위기를 확 바꾼 그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혹시나 분위기 변화가 감지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 기사에서 제일 먼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혹시나 그게 걱정되신다면 그 사람 말에 주목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고, 근데 별다른 게 안 나온다 그러면 25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변수를 만든다면 이 고용 비용 지수가 너무 높게 나오면 그럴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저는 조금 더 떨어져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거는 이제 분기말 회의가 아니다 보니까는 그 경제 전망이나 점도표 이런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이거를 약간 조절할 수 있는 건 파월의 입밖에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지난주 자산 시장에 대한 정리였었고요. 하여튼 다음 주가 이게 많다 보니까는 이번 주에 섣불리 말씀드리기보다 다음 주 물론 이제 제 생각들은 여기저기 이제 묻어나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요거 빼먹었네요. 한국 수시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가 진짜로 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계속 막 이렇게 굴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은 그 굴착하는 거에서 약간의
덜 굴착하기 시작했나라는 게 어디서 제일 먼저 나올 거냐면 결국 한국 수출이거든요. 글로벌에서는. 근데 어쨌든 한국 수출이 11월 대비 12월은 조금 나아졌어요. 그 다음에 1월도 조금 더 추가로 나아질 수 있을지. 그렇게 되면은 유럽이나 미국 PMI 살짝 좋아진 거, 그 다음에 컨퍼런스 보드 선행 지수가 살짝 나아진 거, 전월 대비해서 그 부분들하고 엮여가지고서 분위기를 이거 바텀업 하는 것 같아. 라는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도 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수출 여기 어느 정도 나올지를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또 우리 그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생각보다 데이터들이 괜찮은 것 같다고 지난 금통위 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는 거기에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지난주 자산시장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또 오늘의 준비한 내용의 전부입니다. 이제 Q&A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